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장 화학물질과 암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앞장 4장에서 암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수조사라고 하는 조사 또는 진화론, 후향적, 전향적인 방법 두 가지의 얘기를 했었고요. 그 방법에 따라서 암이 발병되는 다양한 원인들을 규명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그런 물질들을 이제 우리는 발암 원인 물질 또는 온코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물질들의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5장부터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아주 내용이 많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부분 한 부분 꼼꼼하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마 암의 발병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암의 발병 원인의 근본적인 시작점은 세포의 변성입니다. 세포의 변성을 유도하는 DNA 돌연변이, DNA 돌연변이들이 만들어내는 이상 단백질 또는 이런 단백질들의 과발현 또는 발현 부족으로 인한 세포 주기의 변화, 셀 사이클의 변화로 세포의 변성이 발생하고 이상세포의 증식에 의해서 암세포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된 세포들이 군집을 이루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는 신생혈관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영양을 공급을 받고 또 그 공급을 통해서 세포들이 군집을 만들고 또 다시 떨어져 나와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해가는 전이라고 하는 메타스테시스 과정을 통해서 암 전체의 규모를 키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암 유발 원인 중에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이 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그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 유발 화학물질, 그래서 화학 발암물질, 케미컬 칼시노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공기, 먹는 음식, 음료, 복용 약물, 주거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환경에 따라서 발병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그 환경에 존재하는 조건들이 다르겠죠. 화학물질도 다르고 그 환경에서 그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공기나 아니면 공업지역이냐 아니면 농촌지역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철저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음료, 복용 약물, 특정 약물은 또 발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화학 발암물질은 200년 전에 발견됐다는 존 힐이라는 분이 주창을 했는데 여러분도 누구나 얘기할 수 있겠죠. 화학물질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원래부터 자연계에 있었던 물질도 있을 수 있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러한 자연물질에 대해서 대부분 암이 유발이 됐다라고 하면 먹는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현대화되면서 새로운 화학물질들을 사람들이 합성, 유기화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화학에 대해 이해하고 원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런 원소들을 임의적으로 합성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죠. 새로운 화학물질, 약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합성해서 값싼 비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생겨났지만 또 반대로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듯이 이제 이
나프틸라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나프틸라민이라는 물질은 여기 있듯이 라민 계열들은 이제 방광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대부분 공기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정 화합물에 의한 암 유발의 첫 번째 사례라고 했는데요. 방광암이 유발되는 주요 원인으로 이 나프틸라민을 얘기를 해서 발견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례지, 그러니까 심증적으로 화학물질이 암을 일으킬 거야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증명을 하게 된 거죠. 기관 특이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방광암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이 나프틸라민이 초기 노출된 후 이제 연수에 따라서 암이 유발되는 그러한 시간 타이밍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5년 이상 노출됐을 때, 5년 이상 노출됐을 때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방광암 발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3, 4년 뭐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년 이하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특정한 기간 이상 노출됐을 때 암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화학물질에 의해서 암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세포에 이상이 발생해야 되고요. 세포에 이상이 발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유전자의 변화입니다. 유전자는 짧은 시간 안에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고 그 노출에 의해서 시간이 진행이 될수록 돌연변이가 많이 발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돌연변이의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시기, 빈도는 늘어나겠죠. 다음은 이제 중피종의 사망 경향을 해서 쭉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성면은 두 번째로 많이 암을 유발하는 그런 매우 심각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예전에 성면은 우리가 집에 단열재나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유는 성면 자체가 굉장히 단열성도 좋고 방음 이런 차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몰랐었는데 이 성면이라는 것 자체가 깨지면서 그 형태 자체가 마치 유리 파편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로 그런 성면의 가루들이 흡입이 되고요. 흡입된 성면 가루들이 폐에 이제 박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폐세포의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흉곽과 복부의 안을 덮고 있는 중피의 암인 중피종이라고 하는 메소셀리오마라고 하는 중피종의 주 원인이 되고요. 죽음의 바늘이라고 해서 이 성면을 칭하기도 합니다. Needle of Death죠. 쉽게 흡입되고 폐에 축적되고 상처를 유발함으로써 세포의 변성을 유도하는 거죠. 그 변화된 세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다시 그 세포가 또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회복되면서 스카라고 표현하는 흉터 또는 세포의 그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이 생기면서 변화가 자꾸 오는 거죠. 추후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는, 특히 이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요. 여기 있듯이 쉽게 흡입되는 중피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중피종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라고 해서 쭉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은 성면이 1급 발암물질로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건축자재나 이런 걸로 이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 사용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했는데 2000년도까지 얘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성면 사용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성면에 의한 이런 폐암 사망률은 다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면 이외에 다른 환경 오염 물질들이 또 대기 오염 물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러한 또 물질들, 뭐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증가함으로 따라서 또 폐암은 계속 증가하는 암종의 하나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면도 화학물질로 포함시킬 수 있고요. 산업계에서 많이 암이 발생되는
그런 패턴이 발생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오랜 기간 노출됐을 때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4아미노 바이페닐이라는 이제 고무 관련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방광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대부분 일으키는 암들을 보면은 이 폐암과 이 중피라고 하는 이 복강 쪽에 일으키는 암들이 이 화학 물질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보시면 이제 벤젠이라는 것들도 이제 어디 방향적 화학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뱀고리. 용매 이제 연료에 이제 화학물질을 녹이는 성분으로 사용하는데 급성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벤지라인이라는 염료들도 방광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또 여러분이 알만한 게 코럴타 피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사 전극 이런 데 사용되는 코럴 하면은 석탄이죠. 석탄에 나오는 그런 가루 성분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피부암이나 폐암. 항상 이 방광암이 이 폐 질환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거나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 이제 공기 오염 물질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방광암도 함께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전향적인 게 아니고 후향적인 거죠. 이미 발견되어 있는 암 환자들을 뒷조사를 한다는 얘기로 표현하면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어떠한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냈고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광산에서 일하신 분들은 폐암이 많이 있더라, 방광암이 있더라. 그 원인은 탄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탄광에서 석탄의 분진이죠. 먼지들이 그 영향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리카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닐 클로라이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스틱 계열입니다. 간염을 유발한다고, 간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나노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부서진 작은 입자들이 자연계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몸속에 축적이 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죠.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재료이고 도구이지만 또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물질들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온라인 서치를 한번 해보시죠. 암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들 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 어떤 화학 물질들이 최근에 암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물질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1, 2분 드릴게요. 잠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은 서치할 때 아주 쉽잖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확인이 됐을 건데요. 제가 뭐 멀리 가지 않고 가장 심각한 암 원인이 되는 화학 물질은 다시 강조하지만 흡연입니다. 담배. 꼭 지금 흡연하고 계신 분들은 금연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100세 인생인데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네. 그래서 이 암생물학도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종양생물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에 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암의 발생 원인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예방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암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특정 화학물에 의한 노출 정도가 암 유발의 결정 요인이 된다는 거죠. 환경오염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오염이
어떠한 특정 화학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됐느냐에 따라서 암 유발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충제와 플라스틱의 합성 비율, 그래서 1년당 100만 파운드 무게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살충제하고 플라스틱이 급격히 사용량이 1950년대 이후 6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70년대 뭐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플라스틱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죠. 지금은 더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방암이나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른 암의 원인이 되어서 특정 암의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요즘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내의 공기 오염도가 매우 높으며 암의 작은 위험 요소로 폐암 사망률을 약 10%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부들이 암이 걸리는 주요 원인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 공기 오염의 비교라고 해놨는데 실내는 실질적으로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듯이 벤젠이나 엠피자일렌, 에틸렌, 벤젠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소량으로는 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한 물질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클로로, 에탄 이런 것들 실제 실내에 많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환기를 시키면 급격히 감소하게 되죠. 특히 클로로포름. 우리가 새집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그 공사 중에 사용하는 이제 본드나 화학 물질들, 장판, 벽지도 예전에는 풀 가지고 붙였는데 요즘은 이제 공업용 본드를 섞어서 풀 대신에 사용을 하죠. 풀 쓰고 하면은 이제 밥풀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곰팡이도 썰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그런 본드 물질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집을 짓고 나면은 이런 화학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집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것들도 똑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오랫동안 이렇게 실내 안에 이런 물질들이 갇혀 있게 되면은 사망률은 10배 정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의 암 발병률보다 높은 발병률이 예측되나 실제 역치는 매우 낮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의미냐? 뭐 우리가 10%로 얘기를 하는데요. 최대 내성 용량이라고 표현하는 maximum tolerated dose.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허용 기준치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있는 그런 수준이죠. 종양 발생률이 동물의 백분율로 봤을 때 0.01 mg일 때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요. 0.1일 때부터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용량에 노출됐을 때 암이 더 높은 위험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스레스홀드 역치값인데요. 뭐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는 역치값이 굉장히 낮습니다. 쭉 유지가 되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기준치라는 게 허용 기준치라는 게 100%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에서 암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소량으로도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수준 이상으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역시 급격히 암 발생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기준치를 잘 맞춰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뭐 아까 봤듯이 환기를 잘 해주고 한다고 하면은 암 발생을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발암물질 용량과 암 위험도 간의 연관관계 모델이에요. 뭐 선형 모델, 아니면 역치 모델, 뭐 호메팅 모델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선형 모델은 꾸준히 증가한다는 모델이고요. 역치는 아까 스레스홀드 어느 구간까지는 농도까지는 암 발생이 증가하지 않지만 그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급격히
발생을 한다는 얘기고요. 포매팅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이하로는 발생하지 않다가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바람을 위해 넘어야 할 역치 용량이 항상 존재를 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허용 기준치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물질에 관련해서는 이런 허용 기준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화학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모든 화학물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 테스트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허용 기준치들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게 되는 거죠. 일부 발암물질에 대한 사람과 동물의 감수성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뭐 사람이 더 감수성이 높을 수도 있고 동물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개발 과정 중에서는 암 발생과 관련해서는 뭐 안전성 평가나 이런 것들은 동물 실험을 먼저 수행을 하고 사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일부 약제와 호르몬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하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면역 억제제도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면역을 억제한다는 것은 면역 체계가 변형된 세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도 암 발달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이제 진통제 계열로 페나세신이라는 물질, 뭐 항암제로 클로람부칠, 사이클로 호스파나마이드, 뭐 대부분 이제 메팔란, 사이도테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제 항암제 물질들도 다른 물질을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급성 혈액 종양에 이제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호르몬 제제로 알려져 있는 에스트로겐이나 아니면 옥시메솔론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암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로 알려져 있는 아자사이오프로린이나 아니면은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피부 연고 중에서도 몇몇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민감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허용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으면은 소량으로는 암이 발병시킬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인식하고 있으면은 나쁠 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벤젠고리가 융합된 이제 콜타르, 그름, 기름, 유기용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어떤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들도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 음식 그리고 유증기라고 표현하죠. 식당에서 음식할 때 기름 이렇게 증기로 증발하고 또는 그을음 같은 거 탄 우리 눈에 연기로 보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오래 흡입하면은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성 화학물질의 주요 부류들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벤젠골이죠. 대부분 이런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방향족이라고 하는 아민 계열, 아로마틱 아민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미노 액시드를 기반으로 해서 온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NH2라고 하는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아미노기가 뭐 한쪽에 있던 양쪽에 있던 벤젠고리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물질들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런 아로마틱 아민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얘네의 구조가 가만 보시면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뉴클리오타이드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쵸?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세포 증식을 위해서는 DNA 복제가 필요한데 그런 DNA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트로소 화합물, 이것도 똑같이 NO 구조를 갖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이게 NON과 질소, 나이트로, 그리고 NO, 나이트록사이드가 같이 존재하는 그런 폼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알킬들, 이중결합 갖고 있거나 비닐 클로라이드 또는 설퍼 머스타드, 에틸렌 옥사이드, 이런 것들도 다 알킬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발암 물질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천연 물질,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플라톡신이나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대부분 접촉할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암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기 물질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뜻이 클로니늄 트리옥사이드 또는 니켈 옥사이드, 니켈 카보네이트, 어떻게 보면 금속 물질, 바리뮴 이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카드뮴, 니켈 물질들이 무기물 중에는 금속 물질들이 암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레이팅 에이전트라고 해서 대부분 이 친구들은 어디에 DNA 복제 과정 중에 DNA 대신에 뉴클레오타이드 대신에 끼어 들어가나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발암 전구체 프리칼시노젠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정상적인 물질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걔가 이제 어떤 외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오면은 발암의 원인이 되는 형태로 변한다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대사활성에서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간의 사이토크롬 P450 효소군에 의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여기 뜻이 이제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군이에요. 이게 외인성 화학물질, 수소를 갖고 있는 외인성 화학물질을 변화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사이토크롬 P450의 철 원자는 전자로 인해 환원되면서 요 물질을 상하시킨다는 얘기가 되죠. 철 원자에 이제 산소가 결합하게 되고 결합했던 물질이 변화가 와서 수소가 OH 산소를 가진 수산화기로 첨가가 되면서 분리가 되면은 이 사이토크롬 P450은 효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물질은 프리칼시노젠, 전에는 이제 암 유발 전구 물질이었지만 암 유발 물질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발암 물질 활성화, 칼시노젠 액티베이션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 있는 대사 조절 물질들 또는 대사 활성 물질 이런 것들이 효소가 대사물을 만들어 가면서 그 대사물이 결국에는 암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분해되고 배출이 되는데요. 이런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을 대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대사물들이 발암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대사 증후군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대사 과정 중에 효소들, 작용하는 효소가 대부분 많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사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물질 중에 우리가 신약 개발에서 사용하는 많은 약들이 이런 대사물질들이 간에서 대사하는 과정 중에 이런 발암물질로 활성화되는 칼시노젠 액티베이션 과정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발암물질이 DNA와 직접 반응할 수 있는 친전자성 물질이다. DNA는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전자성 물질이라는 거는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왜? 아까도 보셨지만 철 이온이 환원이 됐다라는 거는 전자를 가져간 겁니다. 전자를 뺏긴 친구는 산화가 된 거죠. 네. 그런 과정 중에 DNA와 결합할 수 있는 친전자성 물질로 변화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나프탈렌부터 해서 DBA 그리고 DMBA 이런 물질들이 대부분 발암 성능과 DNA 결합 능력 간의 상호 관계라고 되어 있죠. 종양 발생 백분율, 발암
접속성이 증가되는 퍼센트를 보면은 DNA 1몰당 결합하는 발암물질의 마이크로몰수예요. 수직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비례관계입니다. 그렇죠? DNA와 결합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암의 원인이 되는 능력도 커진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로마틱 링이나 아니면 벤젠골이 아니면은 아미노기를 갖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발암 물질로 작용될 수 있는 것들은 DNA와의 직접적인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작용의 예를 이제 표현한 건데요. 벤조피렌이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폭시드 중간 물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있듯이 구아닌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은 뭐예요? 사이토신이죠. 예, 사이토신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에폭사이드 그룹이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DNA의 요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는 부분하고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벤조피렌이 대사활성을 통한 DNA 발암물질 복합체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DNA 부가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있듯이 원래 끼어 들어가야 할 G와 상반되는 C가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이 벤조피렌 에폭시드 물질이 결합함으로써 돌연변이 페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다음 세대로 이제 복제가 넘어가게 되면 요 컴플리먼트리 시퀀스는 정상적으로 복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G에 대해서 마스킹이 됐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겠죠. 빠지거나 아니면은 잘못되어 있는 서열들이 와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여러 세포에서 누적이 돼서 축적이 되면은 세포의 변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폭시드 형성을 통해 활성화되는 발암물질 해서 벤조피렌, 아플라톡신, 염화비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대사활성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에폭사이드 산소를 고리로 해서 고리 형성을 하는 것들을 이제 에폭사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에폭사이드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구아닌, 아데닌, 구아닌, 실질적으로 원래 결합이 일어나는 염기에 다른 형태로 결합을 일으키면서 돌연변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발암물질이 공격하는 DNA 염기 위치라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사이토신, 구아닌 같은 경우는 3개의 수소 결합을 만들게 되고요. 티민하고 아데닌은 2개의 수소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 끝쪽에 아미노기와 나이트릴, 질소 그리고 산소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이게 수소 결합입니다. 수소 결합 안쪽에 질소가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수소는 플러스화되고 반대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니까 수소 결합, 수소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공격이 들어간다고 표현한 거죠. 왜? 아까 보시면 에폭시화 되게 되면은 산소를 가지고서 차지가 생기게 됩니다. 마이너스 차지를 강하게 갖기 때문에 요 수소의 부분, 플러스 차지가 되는 부분들에 대신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쪽 상대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 돌연변이 물질에 의해서 염기 간에 이제 결합이 일어나거나 잘못된 DNA 가닥의 교차 결합, 베이스 페어가 바뀌거나 이중 가닥이 끊어지거나 단일 가닥이 끊어지거나 염기 결합, DNA 간의 교차 결합, 수산화 반응에 의해서 결합이 단절되거나 염기 손실이 발생하거나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표현하는 단일 염기들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에폭사이드 같이 DNA 부가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DNA는 파괴가 되거나 정상적인 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뮤테이션, 원래 염기 서열이 가지고 있던 서열과 다른
염기를 갖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단백질도 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발암 억제 단백질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급격도로 암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여기 DMB 아까 DNA와 결합하는 매우 강한 결합 능력을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다이메칠 벤젠 스라센이라는 물질인데 게시제입니다. 그래서 요 DMBA 대부분이 아까 나왔듯이 벤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다이메칠 벤산 수란 이런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처리하게 되면은 종양을 형성하는 동물의 백분율이에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요 DMBA만 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파두유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화학적 발암 물질은 다단계 과정으로 암을 유발한다. 또 이러한 화학 물질에 의해 뭐 개시, 촉진 된다라고 했는데 개시는 시작하는 거, 촉진은 프로모션, 더 급격히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DMBA가 이제 개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파두유가 촉진하는 거죠. 파두유만 있을 때는 단독으로는 종양을 유발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건 무엇에 대한 예시냐? 이런 DMB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를 위한 대사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 대사 과정 중에 다른 물질들에 의해서 이런 발암 물질로 활성화돼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다이메칠 벤사수라센 동일한 그런 개념이죠. DNA의 돌연변이가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과정. 1세대에서는 대부분 한 페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영구 돌연변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원래 붙어야 될 아이가 G였는데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T가 들어오면은 CG 페어가 이제 AT 페어로 바뀐 거니까요. 영구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반대쪽은 정상적으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염기쌍이라고 얘기하는데 DNA는 컴플리먼트리 시퀀스 상보적인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세대, 두 세대, 세 번째 복제 과정, 세대 정도가 되면은 영구적인 DNA 돌연변이가 고착화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은 암을 일으키겠죠. 여기 이제 예로 든 것도 이제 포볼 에스터라는 물질의 발암 유발 작용을 이제 표현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포스폴라이페이즈 C라는 물질은 세컨 메신저라고 해서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내부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PLC라는 물질이 PIP2나 여기 있는 IP3로 분해가 되면서 세포 신호를 활성화시켜주게 됩니다. G프로테인 이제 커플드 돼 있는 G프로테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PLC, 포스폴라이페이즈 C가 PIP2 그리고 IP3를 만들어내면서 이 IP3,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이라는 DAG, IP3라고 하는 물질이 요 활성을 유도하게 되는데 요 포폴에스터가 들어와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포폴에스터는 DAG 활성과 유사하게 단백질 카이네이즈 C의 직접 결합하여 지속적인 활성을 준다는 거죠. 그럼 세포 안으로 어떤 성장 신호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달함으로써 세포 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아셨죠? 디아실 글라이세롤. TPA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고 여기 세 가지 포볼 에스터 구조의 서로 다른 종양 촉진 이제 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구조체는 유사하지만 거기에 이제 뭐가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종양을 유발할 수도 있고 상대적인 촉진 활성이죠. 적을 수도 있고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테트라 디케놀 프로폴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질에 의해서 서로 다른 종양 촉진 활성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사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대사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시 단계 촉진 더 많이 돌연변이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고요. 그것이 계속 축적이 되게 종양 진행과 추가적인 돌연변이 또는 과분화 세포가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세포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돌연변이 세포는 뭐 양성종양이라고 처음에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양성종양이 변화된 세포, 돌연변이 세포로 이제 과분화되는 형태를 만들어낼 겁니다. 개시, 촉진, 진행입니다. 결국에는 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돌연변이나 후생 유전적 변화에서 분열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시간이 5년 이상,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 되는 거고요. 네, 뭐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암 유발 물질이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